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꿈꾸는 자들의 거대한 섬,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노량진 특강, 저희 이름에도 있죠. 노량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두 비슷한 꿈을 가지고 노량진이라는 곳에 입성을 하지만 이 섬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뭔가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느낌인데 바로 합격을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노량진 서바이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꿀팁을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막 고시 공부를 시작한 이른바 초시생들의 경우에는요,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일단 수집을 하죠. 하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막한 게 사실일 겁니다. 자, 이럴 때 전문 컨설턴트들의 조언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학원마다 각종 강의를 엽니다. 설명회라고 하는 이름의 강의를 여는데 참석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들이 조언을 해주면서 과목별로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지 그 공부 방향을 좀 정해주기 때문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오늘도 두 분의 공시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영어 공부 이야기했어요. 영어 그렇게들 많이 어려워하나요? 관규 학생 어때요?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네, 근데 경찰 제가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경찰 영어는 이제 단어 쪽이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단어 집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그거를 회독수를 엄청 늘려서 그게 눈에 익도록 만들어요. 단어를. 네, 단어를. 그래요. 네. 자, 올해부터요 7급 공무원 영어 시험이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영어로 인해서 좀 고생하셨던 우리 공시족 분들한테 바뀐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노량진 특강 출발해 보겠습니다. 회계학 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회계학 강의를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정부회계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엔 정부회계 중 국가회계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회계는 이제 9급, 7급 다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말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 나오는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 정부회계라고 하면 크게 둘로 나눠지고요. 이제 정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공무원도 보시면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직 시험에 합격하시면 국가로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지자체로 가는 거죠. 줄여서. 자, 그래서 국가회계 기준에서 이제 국가는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 기준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KIFRS와의 차이점 그리고 두 기준과의 차이점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세금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눌 수 있겠죠. 국세는 이제 국가가 이제 걷는 세수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법인세, 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그리고 뭐 개별소비세, 상속증여세 등등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들이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뭐 담배세도 마찬가지로 국세가 되고요. 그러면 국세가 된다면 국가의 예산으로 편입하죠. 그래서 뭐 올해 기준으로 본다 17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이 400조라고 하는데 그게 국세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270조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130조 정도는 이제 각종 부담금이 되고요. 관세도 국세의 하나이긴 한데 관세는 이제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한 8조 정도, 8조에서 10조 정도니까 뭐 소득세나 뭐 부가가치세 각각 한 50조씩 하니까 다른 국세 세목에 비하면 좀 작겠죠. 어쨌든 국가는 큰 예산 갖고 이제 예산에 의해서 각 이제 정부 부처에다가 이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걷게 됩니다. 대표적인 지방세가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게 대표적인 지방세에 속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소득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편성하겠죠.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 지역에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또 혹은 집값이 좀 비싼 지역이고 이럴수록 세수가 많이 거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서울시가 뭐 가장 큰 예산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회계 기준 이제 1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조문은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 말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요. 일단은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출제 범위 자체가 국가회계 기준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이고요. 자, 그러니까 둘 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 뭐 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바로 복식부기가 돼요. 복식부기. 단식부기가 아니다. 복식이니까 차변대변 나누어서 기입하는 방법이다. 국가도 그러니까 단식부기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예산을 집행할 땐 예산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예산 편성하고 그런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복식부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단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세모, 이건 어떤 세모, 이건 어떤 세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이제 회계를 잘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시할 때 재무제표 만들 때는 국가도 복식부기에 의한다는 거.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병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조문만 본다면 이제 복식부기 방식이죠. 자, 정의는 뭐 국가회계 실체라고 하는데, 자, 뭐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 간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국가회계 실체. 얘가 바로 회계의 범위를 말합니다. 장부 작성하는 범위.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 일반회계, 특별한 것,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이렇게 셋을 나눌 수 있죠. 일반회계는 우리 국가가 예를 들어 정부 부처가 많이 있겠죠. 광규 학생은 정부 부처 중에 아는 데 어디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국방부, 네, 국방부. 재정경제부, 네, 기획재정부, 네, 기획재정부, 뭐 그다음에 뭐 행정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거의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자꾸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네, 문화체육부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한 20개 정도 되죠. 정부 부처. 거기 이제 장이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장이. 네. 자, 어쨌든 그 정부 부처 그 고유의 활동이 있잖아요. 국방부가 하는 거는 국방부의 고유 활동이겠죠.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회계, 일반 회계로 구분하고요. 특별 회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정한 걸 말한 거예요. 미리 좀 특별히 정한 거죠. 그 정부 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국방부가 나왔을 때 하는 건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 하고 싶다. 특별히 정했다면 특별 회계 쪽으로 구분이 되고요.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얘들 국가 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건데 예산에 있어야지만 이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금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재난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예산에 편성할 수 없잖아요. 신속히 예산에 의하지 않고 국회에서 결의하면 바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거 기금이라고 표현해요. 예,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재정상태표일 우리가 기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적용 범위. 그래서 이 규칙은 마찬가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처리에 적용한다. 자, 그다음에 이 규칙과 해석과 실무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아까 좀 이걸 안 봤네요. 국가회계 기준에서는 다 기재부 장관이 다 여기서는 작성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 주체가 되는 거예요. 탄핵 이런 사건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그 장관도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들은 다 국가 권력이죠. 개인이 아니죠. 국가 권력. 그런데 국무총리 만약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만뒀다 하면 그 대행이 기재부 장관이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3번은 이거죠. 3항이라고 읽을게요. 예. 이 거래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간습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는 것 외에는 뭐 KIFRS 같은 기준을 따른다 이 얘기고요. 자, 4조 일반 원칙 6가지가 있는데 일반 원칙은 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성, 줄여서 이해 가능성, 충분성, 개소성, 그다음에 중요성, 실질로성. 아직 뭐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좀 한 C급 암기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음 중 뭐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암기법이 좀 이상한데 신의충, 개중실이라고 암기하면 좀 어떻게 좀 외워져요. 신의충,
개중실 이게 앞 글자를 땄어요. 예, 그렇게 암기할 필요가 있고 오조는 좀 오조는 좀 중요한 조문이 오조예요. 오조 1항이 중요해요. 재무제표의 범위. 그래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그리고 주석이다. 이게 재무제표의 범위예요. KIFRS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었는데 좀 다르죠. 용어도 좀 다르고 재정상태표는 재무상태표랑 거의 같은 거.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주는 표고요. 재정운영표 있죠. 손익계산서랑 거의 같아요. 수익 비용을 나타내주는 표가 돼요. 근데 국가가 손익계산서라고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뭐 성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산이란 건 어떤 거냐면 국가가 이익을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업은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국가는 뭐 이제 행정학 그런 개념에서 0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수입, 지출이 0이 되는 게 국가 입장에 좋은 거다. 만약에 국가가 많이 남는다면 이거죠. 세금 많이 걷었다는 거죠. 쓸 데가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모자랐다 그러면은 너무 포퓰리즘이 있었다는 거죠. 재정 적자가 났다면. 근데 0이 되는 게 좋다. 국가 입장은. 기업은 무조건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부속서류는 필수 보충 정보와 부속 명세서로 한다. 이들이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돼요. 얘가 재무제표라면 틀린 거죠. 요 네 가지가 재무제표다. 순자산 변동표는 자본 변동표랑 같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3항을 보면 국가의 재정활동,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 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일반인들도 이게 열람이 가능한데 잘 안 보죠. 관심이 없으니까. 이 재무제표가 만들어서 국가 거는 이제 국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나중에 그 예산대로 잘 사용됐는지 아니면 누가 뭐 횡령한 게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때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예산. 그래서 예산을 하고 집행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이 현재 국가가 이루어지고요. 사항을 보니까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한다. 뭐 1호는 국가의 재정 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 운영 결과에 관한 정보 당연한 거고요. 2호는 국가 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보. 3호는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그냥 좀 보시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랑 비교하면 2호가 좀 틀려요. 국가는. 국가사업, 뭐 예를 들어 뭐 4대강 사업 이런 것들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제 7조 재정상태표. 자, 재정상태표 1에 현재의 자산,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나타낸다. 우리가 자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국가에선 자본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본이란 건 주주지분이란 건데 사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분이라 말하긴 뭐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순자산이다. 자, 그다음에 8조 작성 기준. 이것도 KIFRS랑 차이가 있는데 자산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KIFRS는 유동성 구분법, 배열법, 같이 하는 혼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가는 배열하는 방법, 유동성이 그것도 높은 항목에서 내리는 방법만 한다는 얘기고요. 이 항을 보니까 자산, 부채, 순자산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게 상기하지 않는다. 자산과 부채 상기하지 않는다.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뭐 상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상기함으로써 그 전부터 일부를 재정 상태표에서 제외하면 아니 된다는 거고요. 뭐 자산의 정의와 구분 뭐 비슷해요.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에게 실체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력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하게 기여하게 될 자원을 말한다. 이 구조의 이 항이 매우 중요해요. 국가가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산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지방자치단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암기를 좀 하고 있어요. A급 암기예요. 구조의 이 항이.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요. 앞글자 따서 유투, 일사, 무기라고 암기해요. 유투, 일사, 무기. 이게 국가의 자산에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그 다음에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의 인식 요건, 이거 뭐 1항은 거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되는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했을 때 인식한다.
IFRS랑 차이점이 뭐냐면 IFRS는 높고예요. 높고 50% 초과 요건. 근데 국가는 매우 높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높고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본문 그대로 가야 돼요. 조문 그대로. 높고라고 쓰면 틀린 말이에요. 매우 높고라고 써야 돼요. 자, 그다음에 2항은 2항도 중요한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해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 이를 유산자산이라고 자산 인식하지 않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 보충 정보로 공시한다. 그러니까 유산자산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재용 학생한테 물어볼까요? 뭐 무형문화재나 그런 거? 맞을 수 있어요. 예, 맞을 수 있어요. 좀 더 쉬운 거면은 우리 국보 1호 뭘까요? 국보 1호. 광교 학생 알죠? 국보 1호. 갑자기 이게 숭례문이라고 네. 말하려고 그랬죠, 지금.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유산자산. 아니 8만 대장경 같은 거 어때요? 그런 게 유산자산이다. 근데 예를 들어 8만 대장경을 자산 쓰고요.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누가 측정을 했다고 해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또 1000억이라 써도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왜? 이게 왜 1000억이야? 10조, 뭐 100조 가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산자산은 자산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무상태표에, 재정상태표에 자산에는 이런 문화재는 없다는 거죠. 문화재보다는 좀 넓은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자산 인식하지 않고 그 종류와 현황만 필수 보충 정보에 공시한다. 이게 부속 명세서였죠. 재무제표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와 관련 자산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자산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가는 장관은 기재부 장관이에요. 딱 한 번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종류, 취득 시기 및 관리 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안보 관련된 자산이니까 이게 좀 큰 시설일 거예요. 뭐 군사 시설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재부 장관 협의에 자산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보여주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유동자산은 이제 여기선 누가 여기에 속하는지 알면 되는데 재정 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걸로 예상되는 자산. 그러니까 유동이란 거죠. 1년 안쪽 자산. 현금, 뭐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성, 단기죄가 있어요. 단기 투자증권, 단기 대여금, 기타 유동자산을 말한다. 뭐 이 항도 보면 다 1년 이내란 거예요. 단기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수수익, 뭐 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등이 유동자산이다. 그러니까 짝짓기 하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고요. 투자자산은 장기예요. 장기. 투자 목적은 맞는데. 그래서 장기이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예시를 보세요. 장기 금융상품, 장기 투자증권, 장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도 뭐 장기에 해당되는 1년 후가 되는 만기 1년 예 채무증권, 지분증권. 장기 쪽에 속하는 게 투자자산이다. 투자자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단기 대여금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막아야 되고, 일반 유형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 목적인 거죠.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사회기반 시설은 제외하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직기비품, 차량 운반구, 전비품 이런 거예요. 전비품이 이제 그거예요. 여기 2항에 나오죠. 군사장비와 탄약이에요. 군사장비와 탄약이 전비품이다. 탄약 이런 거 뭐 군사장비니까 뭐 야간 투시경이라든지 뭐 방독면, 뭐 소총도 여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그건 국가 안보 관련된 자산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뭐 총안정 훔쳐가도 안 되겠지만은 그 하나 훔쳐갔다고 국가가 막 초비상 사태가 되진 않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비품이다, 전비품. 사회 기반 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 도로, 뭔지 알겠죠? 뭐 고속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이런 것들, 상수도, 국가어항 이런 것들이 사회 기반 시설이다. MC님한테 물어볼게요. 어려운 질문인데 국가 어항은 뭘까요? 국가 어항이요? 예, 국가 어항. 와, 진짜 어려워요. 저 처음 들어봐요. 네. 진짜 어렵죠. 네. 이게 항구예요, 항구. 아, 항, 이 항구. 예, 근데 이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배가 80척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항구고 뭐 여러 요건이 뭐 몇 톤 이상 뭐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항구가 다 국가 어항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무형 자산은 말 그대로 무형적인 자산으로 산업재산권,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을 본다면은 이제 나머지 이거 이외의 나머지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된다. 뭐 보증금 같은 게 될 수가 좀 있어요. 부채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기도 부채의 정의 현재의 의무다. 부채의 구분이 유동 부채, 장기 차입 부채, 장기 충당 부채, 기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하고요. 암기는 유차충기라고 암기를 보통 해요. 근데 중요한 암기는 아니고 부채 역시 매우 높고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부채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죠, 사실. 기재부 장관 아니면은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채다. 그러니까 일부 부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말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유동 부채. 단기자가 있겠죠, 단기자. 예. 장기 차입 부채. 장기자가 있는 거죠, 장기. 국채나 공채 이런 것들이죠. 광교 학생 국채 알죠? 국채 알죠? 국채. 국채. 네. 국가가 발행한 채권. 채권. 네. 예, 국가가 돈 빌리려고. 네. 공채, 공공기관. 국공채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과거에는 돈이 없으면 국가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채권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장기 충당 부채. 충당이란 말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으니까. 자, 얘는 이제 지급시가 불확실한 부채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뭐 연금 충당 부채 이런 거다. 뭐 그다음에 순자산의 정의. 1항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 이건 좀 중요해요.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그래서 암기를 국가는 기적술 이렇게 암기해요. 얘는 좀 중요한 암기고. 2항은 기본 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잉여금과 순자산 조정을 뺀 금액. 3항은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정기 2월 결성금 및 재정운영 결과. 이게 단기순이익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립금 및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이해하면 돼요. 국가는 근데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익잉여금보단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다음에 순자산 조정. 얘는 이제 평가손익들, 투자증권 평가손익, 파생상환 평가손익, 기타 순자산 증가입니다. 재정상태표를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를.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대한민국 정부, 그다음에 무슨 기금, 부처가 있겠죠. 시점이 제시되고요. 그래서 자산은 유투, 일사, 무기, A급 암기고 부채는 유차충기, 자본은 기적순 이런 식으로 암기한다. 아까 이거예요. 기본 순자산이 이 순자산에서 적립금, 잉여금, 순자산 조정을 뺀 걸 말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 시험에 나온 것들 볼게요. 되게 심플하게 나와요. 쉽게 국가직 9급. 좀 옛날 문제라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나온 거거든요. 국가 회계상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정상태표, 재정은 순자산 변동표 주석이잖아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거 주는 문제죠. 다 맞추는 거죠. 막 웃으면서 다 맞추다가 뭐 몇 명 틀려요. 그래도 100%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16년 국가직 9급 같이 뭐 답 볼까요? 자, 여기도 최근이잖아. 16년이면요. 여기도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재정상태표는 자산부채 순자산 구성되면 자산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 상계하지 않고 총액 표시한다. 이거 옳은 말이잖아요. 2번은 자산 유투 1, 4, 무, 긴데 이미 여기 2번이 틀려버렸죠. 유동자산, 투자산. 유산자산 자산 인식하지 않잖아요. 필수 보충 정보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라는 거죠. 이건 당연히 득점이 돼야 되고 부채는 유차, 충기. 4번은 순자산은 기, 적, 순.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다면 이 당연히 득점이 돼야 돼요. 어렵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예.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마지막 이 7급 문제인데 7급이 그래 조금 더 난도가 있는데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산의 인식 기준으로. 자, 1번은 이제 자산의 인식 요건이에요. 쭉 보면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맞는 말이고 2번은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3번 국가 안보와 관련 자산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자산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4번이 틀려요. 이게 유산 자산을 말하는 거죠. 영구히 보존해야 될 자산은 재정상태표상 자산 인식한 틀리죠. 얘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조문에 나온 거랑 우리가 유사하게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1번이에요. 정부회계가 기업회계 가치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재정 운영 결과가 클수록 운영 성과가 좋다고 평가한다가 틀려요. 기업은 이익이 크면 좋아요. 국가는 이익 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많이 편성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막 써야 돼요. 그래서 막판 돼서 막 12월 말 돼서 돈을 막 쓰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과거엔 좀 더 심했고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돈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돈이 남으면 어떻게 다음에 그 부처의 예산을 줄이겠죠. 삭감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해도 될 거를 막 하는 거죠. 그 낭비가 좀 초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것만 좀 막아도 상당히 많은 세수가 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에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옳은 거. 정부의 지출은 예산에 의해 당연히 통제받고 예산의 집행에 따른 기록이나 절차, 법령,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은 정부에게는 일반에게 특별히 기금의 회계 실체 존재한다는 것도 옳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정부회계로서 국가회계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배운 내용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 정도 반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반복을 3회 정도 해야 완벽히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99%의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회계학 내용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반복해서 복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디 있냐면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도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